자, 이제 실학의 발달 6차 시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이란 뭐냐? 실용적인 학문을 하는 것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아까 봤던 성리학 있잖아. 성리학의 절대학. 그거는 물론 실천적을 강조를 하면서 양면화이런 것도 나오고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론 중심의 실천을 강조했다라는 거. 근데 이 실학은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천 중심의 이론을 곁다리로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과 실학의 개념 조금 다릅니다. 성리학이 아마 실천성을 강조해서 어쨌든 이론 중심이지만 실학은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실천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이 따라온다.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영향을 받아서 실용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학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탄생했던 게 바로 실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등장을 하면서 현실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이때 뭐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이제 홍대영 같은 사람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라는 공전설, 그 다음에 지구가 스스로 돈다 자전설 같은 것들, 그래서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탐구하면서 또 농업개혁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으로는 뭔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농업이 어떤 식으로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같은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합니다. 그 학문을 실학이라고 하고, 이 실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또 세월을 걸쳐서 올라가면은 소현세자. 소현세자 뭔지 기억나니? 인조 아들이었잖아. 인조의 아들로서 병자호란때 끌려갔다가 8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제가 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물품들이 많이 있고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청나라로부터 배워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인조가 열받아가지고 야사에 뭐라 기록되어 있다? 벼루를 던져서 소현세자가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정사에는 뭐라 되어 있다? 소현세자가 감기에 걸렸는데 죽었다 갑자기. 근데 담당하던 어이가 인조한테 상을 받았다. 이거는 인조가 이영이라는 의원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죽였다. 독살했다. 거기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소현세자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학문의 선구주자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현세자가 실학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수광이 지봉유설 같은 책을 편찬하면서 실학이라는 것들, 실용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법 확대의 실시에 힘썼었던 김육이라는 사람이 화폐, 동전이죠. 화폐를 널리 사용할 것을 주장을 하면서 뭔가 좀 실용적으로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없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을 실학의 선구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있었다 정도 보면 되고, 그러면서 실학은 총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된다. 그 길이 아까 내가 빠르게 넘겼던 요겁니다. 하나는 농업이 중요하다는 파와 하나는 상농업이 중요한 파, 요 두 갈래 길로 나뉘어. 그래서 두 개의 길로 나뉘면서 농업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파, 중농업파. 아니다, 상공업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상공업이 주된 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중상업파로 나눠지게 되면서 실학이 두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오면은 이제 실학의 그 한 줄기였던 중농학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농학파는 경세치용학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농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게 경세잖아. 그래서 이거를 경제로 보고 중상학파로 많이 생각하는데, 경세라는 것은 중농학파로 연결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경작할 경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농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을 했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먼저 소개할 사람은 반계유영원입니다. 반계라는 말은 호죠. 태계유왕, 이왕의 호가 태계듯이 유영원의 호가 반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반계유영원이 반계수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주장을 했던 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이 바로 반계유영원인데 주장을 했던 게 균전론입니다. 균전론. 신분에 따라서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을 했어서 토지를 나눠주고 거기서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게 해서 세금 받을 거 받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결국에는 나라가 부국강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균,
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나눠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다? 신분에 따라서 양반은 5경, 중인 세력들은 3경,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1경씩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한계점입니다. 균전론이긴 하지만은 신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게 바로 요 반계유형원의 그 균전론 주장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양반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지. 실학자이지만은. 자, 그러면서 병농일치를 주장을 했었고, 병농일치 군사제도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에는 농사 짓다가 나라 일이 발생하면은 예비군으로서 군대에 들어가서 나라의 그 큰 변란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나도 예비군 끌려간단 말이야. 앞으로 한 4년 뒤면 그 예비군도 안 끌려가고 향토 자격으로 가겠지만 지금 전쟁이 나면은 군대에 끌려가게 된다고. 그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야. 좀 근대적인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토지 매매는 금지 이렇게 나눠준 거는 금지했고 대토지 소유를 못하게 했습니다. 강작 이거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거는 5경 그 이상 못 가져. 그 다음에 중인은 3경 그 이상 못 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농민들은 하나 1경 요거 이상 못 가지게 한다 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토지를 소유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은 토지가 사람들한테 신분에 따르긴 하지만 어쨌든 적절하게 분배될 거 아니야. 누군가 뭐 100경, 1000경 가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땅을 다 분배하면서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균전론이 되는 겁니다. 관계이론의 균전론.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볼 사람은 바로 성호이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익의 호가 성호죠. 그래서 성호사설과 가구룹이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던 농업개혁. 이 사람이 바로 성호이익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농업개혁이 뭐냐? 바로 한전론입니다. 한전론. 최소한자야. 최소한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금지한 영업전을 설정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하는 겁니다. 토지. 그래서 농민 생활을 보장하고 나머지 토지는 매매를 허용했던 게 바로 한전론의 핵심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야.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나머지 녹색 부분은 팔아도 되지만은 내가 먹고 살고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될 최소한의 땅은 절대 팔면 안 돼. 이게 한전론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의 최소한을 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먹고 살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땅을 영업전으로 설치를 해서 영원히 일을 하는 땅이란 말인 겁니다. 한자를 풀이를 하면은, 그래서 영업전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절대 팔면 안 돼. 파는 순간 불법이야. 그치만 나머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최소한을 정해놨다. 그래서 한전론이라고 합니다. 성호에게 한전론. 이 한전론 헷갈려. 나중에 중상아파 중에서도 한전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손먹는 6가지 폐단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제도, 가업제도, 과거제도, 그 다음에 문벌제도, 그 다음에 미신, 그 다음에 승려, 그 다음에 게으름, 요 6가지를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전부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고리다와 화폐, 분당의 폐단 같은 것들을 비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 성호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론 알고 있어야 되고 요 6가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요 6가지 중에서 하나 딱 지우고 이상한 거 넣어보면 글을 습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 한전론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내가 이걸 냈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호에게 한전론, 토지의 최소한, 토지 소유의 최소한을 정했다. 꼭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또 여러분 봤어. 수원 아선 때 또 봤었고, 그 다음에 신유바퀴 할 때도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산정약용이죠. 다산정약용은 이분은 역시 중농학파로서 농업개혁을 주장을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경제관념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양이 그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앞서가지고 요거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 바로 여전론이라고 합니다. 여전론. 여전론이 뭐냐?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공동으로 뭐라 하겠다?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공동으로 분배할 때는 노동량에 따라가지고 출근한 일수에 따라가지고 분배를 하지만은 어쨌든 공동 경작, 그래서 공동 농장제를 주장을 했는데 이거 내가 방금 들어가기 전에 마르크스 얘기했죠? 뭐랑 좀 비슷하지? 지금 있는 공산주의랑 비슷하잖아. 공산주의의 형태를 말했던 사람이 바로요 정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야. 경제에 대한 관념이야. 누구나 다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노동력에 따라서 분배한다. 싸울 일이 없단 말이죠. 잉여 생산물이 나오면은 그 집단이 공동으로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 이게 이제 공산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마르크스보다 한 100년 앞서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다. 그래서 다산 정약에서 좀 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아쉽긴 하죠.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100년 앞서서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 어쨌든 이거 공산주의를 얘기했던 사람. 그래서 공산주의가 마냥 나쁜 것만 아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 때문에 공산주의를 나쁘게 보는 거지.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에요. 이론. 경제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시대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신분 계급에 따라서 워낙 그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여존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토지 제도가 뭐냐? 바로 정전제입니다. 정전제. 우물정자. 휴대폰에 혹은 전화번호에 전화기에 보면은 우물정자 있잖아. 샵이랑 우물정자. 거기 중에서 우물정자 이렇게. 요거 있지, 요거.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 8군데에서. 그래서 각자 집에서 가져가. 집에서 가져가고 이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그 작물에 따라서 내야 될 세금을 어디로 내겠다? 요 가운데 요거를 세금으로 내겠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경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동으로 경작을 하면서 가운데 우물정자의 가운데 있는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농민들에게 분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이것도 역시 아까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사적으로 소유를 토지가 못해. 그 옛날에 다시 수조권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수조권 개념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국유화해서 전적으로 편성한 땅을 공동으로 경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것들을 세금으로 낸다. 그래서 나머지는 농민들한테 분배한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그만큼 엄청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때문에 공산주의를 나쁘게 볼 뿐 이런 제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다리. 수원 아성으로 갈 때 한강을 건널 때 배를 이용해서 왕이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배들을 묶어서 연결해서 여기에 다리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 위에서 가마가 지나다니고 말이 지나갈 수 있게 배다리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고, 그 다음에 수원아성 정조할 때 썼죠. 거중기를 설계를 해가지고 수원아성의 건축 시기를 엄청나게 당겨준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 바로요 정약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약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요거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이거는 정전제고 이제 여전제 이런 식으로 공동 소유, 공동 농장, 공동 경작. 그래서 공동으로 분배하고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해서 공동으로 분배하고 그 안에 우물정자로 나와서 사전. 얘들은 각자 알아서 8집이 먹지만은 요 중간에는 세금으로 내는 거. 이거를 이제 정전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는 이 땅 내 땅 구별 없이 하고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중앙에 있는 것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노동량의 기준을 해가지고 분배한다라는 제도. 그래서 여전농가 정전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 정약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은 아까 한전로 주장했던 성호 이익 있죠. 이 성호 이익한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성호 이익의 학문을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과거에 급제한 뒤 정조 때 화성 축제에 비열을 하는데 청주에 그 엄청나게 많은 은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총회를 갖다가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순조 때 얘기했던 거죠. 정조의 유산을 지워버린다 했잖아. 그게 바로 신유박해지. 이 신유박해 때 기양을 합니다. 다산만큼 정주의 유산이 없단 말이야. 뛰어나는.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면서 기양을 와서 18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썼던 책들이 이런 것들인 거죠. 총 썼던 책이 503권이라고. 사람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 포함해서 살면서 책을 생애 한 권 쓸 수 있을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런 책을 500권이나 썼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 자산의 여러 가지 주장은 대부분 여유 담겨 있고, 뭐 목미신서, 뭐 흠흠신서, 경제율표 같은 것도 있다 정도.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 지리, 상업, 그다음에 의학, 과학 기술들 많은 분야에서 그 책을 남겨서 실학을 집대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나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 때 사람들, 미켈란젤로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지. 너네 내가 지금 이제 월요일날 찍고 있는데 사회수행 평가에서 그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똑똑했잖아. 역사적으로도 똑똑했고 예술적으로도 똑똑했고 그런 모든 분야에 철학적으로 똑똑했던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딱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다산이었다.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엄청나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제도 개혁에서 경세유표, 그다음에 사법제도 개혁에서 흥문진서, 지방정치제도 개혁에서 목미신서 같은 것들 이런 책들을 다 쓰고 여유당천까지 가지고 생애 살아있는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다. 미친 거지. 엄청난 거야. 18년 동안 대략 한 500권 정도 썼다라고 치면은 1년에 못해도 몇 권 썼을까? 한 30권? 25권에 30권을 썼단 말이지. 1년에. 미친 거지.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 한 권, 그러니까 하루 아니지. 생애에 한 권 쓸까 말까 하는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다라는 거고. 이 정약용의 후손 중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 연예인. 누가 있을까? 정시 중에 유명한 사람. DP에 나온 사람. DP. 한번. DP 하면서? 네. 정혜인이 정약용의 후손입니다. 8대 손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보면은 정약용의 초상화를 확대한 모습과 정혜인의 모습을 이렇게 확대해서 비교를 하면은 코가 졸라게 닮았어요. 둘이 좀 닮은 모습을 볼 수 있게 유전자의 무속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다산에 대해서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볼 사람들은 중상학파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아니라 상공업을 좀 더 중요시했던 사람들. 이 사람도 농업을 주장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상공업을 좀 더 중요시했다는 거죠. 농업은 버릴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도 농업은 버릴 수가 없잖아. 미국 봐라. 대표적인 농업 국가야, 미국은. 그래서 농업을 중심으로 좀 더 둔 사람들은 중농학파고, 농업도 중요하지만 농업을 두고 상공업을 좀 더 중요시했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중상학파가 되는 겁니다. 농업을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농업 개혁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공의 지극과 청나라의 눈물을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용우생, 경세치용과 이용우생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용우생 학파가 중상이고 경세치용 학파는 중농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그냥 경세치용의 경자가 경자가 경자다. 중농학파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면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 농암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농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을 했던 거죠. 선비와 농민과 수공업자와 상인들은 모두 같다. 신분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오히려 뭘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선비와 비슷하게 취급을 하면서 전문화, 장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농암 유수원입니다. 그러면서 노비제를 비판을 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볼 사람은 홍대용입니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걸, 과학책에서 봤을 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과학 시간에 한 번씩 봤을 거야. 그래서 의사문답과 인화경륜이라는 책을 쓰면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해.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왜 중국이야? 지구는 둥글고 그 둥근 지구를 돌리면서 세상의 중심을 계속해서 자전하면서 바뀌는데 인마들이 왜 지구의 중심이 되냐고 라는 것을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설과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공전설을 같이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홍대영. 홍대영에 대해서 초사가 남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검색해서 가지고 온 자료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홍대영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혼천이입니다. 장영실이 만든 혼천 있잖아.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상문답이라는 책에서 위에도 있죠. 의상문답이라는 책에서 자전론을 주장했다. 지구는 스스로 돈다. 24시간 맞춰서 돌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다. 라는 것을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선도 중심이 될 수 있고 중국도 중심이 될 수 있고 일본도 중심이 될 수 있고 저 머나먼 호쟁이들도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균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균전론, 관계유형의 균전론과는 좀 달라. 이거는 성인 남성에게 이별식 지급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아까 관계유형의 균전론은 신분에 따라서 나눴다라고 하면은 담원 홍대영의 균전론은 모든 남성이가 다 똑같이 치고 누구조차 선비들도 양반들도 농사 지어라. 너네는 글 공부해서 뭐 먹고 살래? 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살려면 지네도 농사 지어야지.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담원 홍대영의 토지제도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농업을 아예 등한시 여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홍대영이 설마 이것이 무엇이 하면서 자명종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식을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자전론까지 주장했다. 그래서 홍대영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선판 갈릴레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홍대영이 만들어놓은 이 혼천이가 우리 자주 보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안에 뭐가 있느냐? 태종 때 만든 천상열차 분야지도 별자리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영천 보현산에 있는 천문대야. 요번 주 주말에 이제 보현산 축제 하는데 여기 이석봉 온다 가거든. 가야 돼. 나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어. 가자 하면 가야지. 와이프가 가자 하면. 어쨌든 요 10,000원짜리 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 또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연암 박지원이에요. 연암 박지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문학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안 배웠으면 곧 배우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책이 뭐다? 열알기. 열하라는 지역에 갔을 때 있었던 일들을 일기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양반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던 양반전과 허생전 같은 것들을 저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연암 박지원입니다. 풍채가 어마무시하죠. 싸우면 질 것 같아요. 어깨 봐라 이 연암 박지원이 있고 연암 박지원이 천문물 수용을 주장하면서 뭐를 주장했느냐?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청나라 가니까 청나라가 굉장히 잘 살아. 물론 연암 박지원이 같으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날 미국에 버금갈 만큼 청나라가 잘 살았단 말이죠. 내가 1차, 2차 시할 때 청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줬잖아. 엄청나게 잘 살았다고. 이런 청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다?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잘 오간다. 그래서 그 물건이 많이 잘 오가기 위해서는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가지고 물자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된다. 조선은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다. 선박은 어느 정도 있는데 수레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물자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라는 것들을 청나라에 와서 배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연암 박지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폐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이 주장을 했던 게 한존론이야. 성호이익과 이름은 똑같은데 그 내용은 달라. 성호이익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 최소한을 주장한 거라면은 이 연암 박지원의 한존론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토지는 여기까지.
만약에 연한 박지원이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는 5경이 다야. 근데 이 얘기 말하는 한전노는 뭐지? 사람이 최소한으로 무조건 가져야 될 것은 1경, 나머지 4경은 뭐 할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고 무조건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연한 박지원의 한전노는 이거 이상 못 가진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익의 경우는 10도 가질 수 있고 100도 가질 수 있지만은 무조건 하나는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한 박지원은 한 1경, 뭐 최소한은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상한선으로서 5경 이상. 그래서 6은 안 돼, 7도 안 돼, 110 방향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한전론이지만은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능에도 헷갈리게 나오고 나도 문제를 냈고 어렵겠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익의 한전론과 연한 박지원의 한전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화는 여기야, 여기. 청나라 황제들의 여름 피서지입니다. 북방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춥겠죠.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데 가서 지내는 곳이야. 여기에 이제 유지수 출발을 해가지고 신량, 옛 청나라의 수도. 홍타이지가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기 전에 누르하치가 있었던 수도란 말이죠. 여기를 거쳐서 북경에 갔다가 열화까지 간 일대기를. 열기를 그리는 게 바로 열화열기입니다.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무조건 배우게 될 겁니다. 아니 배웠던가. 그래서 열화열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화열기 안에 뭐가 있다? 중국의 재산이 풍족한 곳은 뭐 때문이다? 이렇게 수레와 선박을 썼기 때문이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지금 여기 수레만 내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선박도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곳에 지대지 않고 골고루 융통함은 다 이렇게 물자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 비해서, 청나라에 비해서 작디 작은 우리 조선이 왜 이걸 못하냐라는 말인 거죠. 사방이 겨우 몇천 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서래와 순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래와 순방을 쓰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연한 박지원의 주장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볼 사람은 바로 초정 박재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박재가고, 박재가는 연한 박지원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야 된다. 북학파. 자, 북학파. 그 북학파에 뒤에 글자 바꾸면 박재가의 저술 책이 저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을 주지 않고 역시 연한 박재원과 마찬가지로 수레와 선박의 이용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조금 더 강조를 했던 게 화폐입니다. 그래서 연한 박지원도 두 가지 다 주장을 했었죠. 수레와 선박 이용 강조했었고, 연한 박지원 돌아가면은 수레와 선박 이용 강조했었고 화폐 이용 강조했잖아. 근데 연한 박지원은 좀 더 수레와 선박에 중점을 뒀다면은 초정 박재가는 수레와 선박 주장했고 화폐를 주장했지만 좀 더 어디에 방점을 뒀다? 화폐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이 같은데 어디에 좀 더 힘을 쓰느냐. 그래서 연한 박재는 수레와 선박, 초정 박재가는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박재가가 또 유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생산과 소비를 우물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우물이 있어. 우물 알죠? 이게 물 퍼먹는 곳이야 옛날에. 그 우물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계속 놔두잖아. 그러면은 지하수가 지나다닐 때 여기는 물이 있네? 그러면 내가 여기 안 와도 되겠다면서 다른 데로 가서 그 우물은 결국에 마른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마른다. 근데 그 물을 아끼지 않고 계속 푸게 되면은 지하수가 내가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 물이 없네? 그럼 좀 더 물을 공급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물이 오히려 더 풍부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생산과 소비를 우물에 비유했던 거죠. 쓰면 쓸수록 더욱더 많이 생산이 나게 된다. 근대적 자본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가지고 생산을 한단 말이지. 생산을 할 때 생산을 했어. 생산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 아니야. 소비를 하면은 또 뭐라 했어? 투자를 하겠죠. 그럼 투자를 통해서 생산하면 또 고용을 하고, 이 사람들이 고용을 당했으니까 돈을 벌겠지. 그 돈 가지고 뭘 한다? 또 소비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생산이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이런 근대적인 자본주의적 개념을
설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제각이거든. 근데 이게 소비가 안 된다? 그럼 여기 있죠. 저소비가 돼. 그러면은 투자를 많이 안 하겠지.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파니까. 그러면은 생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많이 자르겠죠. 고용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또 뭐가 된다? 저소비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절약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 적당히 소비를 해야 된다. 그거를 우물물에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물은 재물은 우물과 같다. 그래서 퍼내면은 퍼낼수록 차게 되었고 쓰면 쓸수록 차고 버려두면은 결국에는 말라버린다. 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박제가 굉장히 유명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성 안의 정체성론이 또 반론을 정체성론에 반론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근대적인 이런 자본주의적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제가가. 그래서 이 박제가 특히 또 우리가 한 번 봤어, 한 두 번 봤어. 언제? 서울인데 사람. 서울인데 정조 때 규장과 검성원의 동명을 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이름을 알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서울 출신인데 정조 때 그거를 호통해주면서 등용이 되었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고 청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초정 박제가였다. 정조가 없었으면은 이런 게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겠죠. 그래서 정조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등용시켰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봤습니다. 중농학파에 대해서 봤고 중상학파에 대해서 봤고 그 안에 있던 연합 박지영, 담원 홍대영, 초정 박제가 그다음에 다산 정약용, 누가 있을까? 송호이, 반기규영 같은 사람들 봤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 결국에는 이 시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 변동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점을 실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를 했던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마련하고자 정치고 그래서 개혁 방법을 마련하고자 개혁적이자 무엇을 학문?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실생활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성격이다. 요 두 가지. 그래서 실학이 무엇인가 했을 때 실용적이고 개혁적이다. 요거 다 있으면 그냥 만점입니다. 오늘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술형 평가 문제 낼 겁니다. 1학기 때랑 비슷하게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거 문제 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실학의 또 성격이 어떻게 표현되냐?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실사구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한다는 의미야.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실사구시가. 그래서 꼭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실학의 성격과 의의가 이렇게 있는데 한계점도 역시 뚜렷합니다. 뭐가 뚜렷하냐? 정치와 거리가 멀었어. 이런 말씀하기 좀 이분들께 죄송하지만은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방구석 전문가들이었단 말이야.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고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해도 그나마 우리가 들었을 법한 중앙에 진출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 그 사람이 다죠. 그 전에 내가 정치 과정을 설명할 때 정약용 제외 들어봤던 사람이 있어? 없잖아. 홍대용, 박지원, 그다음에 이익 이런 사람들, 유영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중앙에 진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방구석 전문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정치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개혁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다산 정약용조차 정조한테는 굉장히 총애를 받았지만 이 사람 출신이 뭐게? 남인이야. 남인. 이 정조가 있을 때는 이미 남인은 세력을 형성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고 탕평을 했던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산 정약용도 정치에 정조의 총애를 받아서 오르긴 했었으나 높은 자리에 오르긴 했었으나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고 개혁안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개혁안이 국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게 바로 요 실학의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와 거리가 가까웠다면 조선 사회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정말 또 어떻게 또 말하면은 생각만 했던 사람, 좋은 방안들을 생각만 했던 사람이지 뭔가 실천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 거죠. 왜? 하고 싶어도 못해. 정치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학의 한계점이다.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6차 시까지는 여기 동영상으로 공유하고 나머지 7차 시도 다음 동영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